한국산은 품질에 비해 너무 비쌉니다. 5천만 달러를 아끼겠다며 한국을 내쫓은 인도네시아의 선택에 동남아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반값 중국산 크레인 6기가 들어선 지단 6개월. 항만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하루 손실 380만 달러, 7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한국에 울며 전화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7년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밝혀진 믿기 힘든 반전.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전말을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저는 라흐마 수디르만,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 항만인프라국 차관이었습니다. 이었습니다라고 과거형을 쓰는 이유는 조금 뒤에 아시게 됩니다. 6개월 전만 해도 저는 이 나라의 영웅이었습니다. 대통령궁 집무실에 직접 호출받아 보고를 올린 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자카르타 도심을 가로지르는 관용차 안에서 저는 무릎 위에 올려놓은 서류 파일을 몇 번이고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건 긴장이 아니라 흥분 때문이었어요. 탄중프리옥항 현대화 프로젝트 최종 보고서. 표지에 찍힌 그 제목 아래 굵은 글씨로 박힌 숫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산 절감액 5,200만 달러. 5천만 달러가 넘는 돈을 나라 곳간에 돌려놓은 겁니다. 인도네시아 공공인프라 사업 역사상 단일 프로젝트 기준으로 최대 절감 규모였죠. 대통령궁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경호원들까지 저를 알아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반년 전만 해도 무명의 기술 관료에 불과했던 제가 이제는 대통령이 직접 만나는 사람이 된 겁니다. 대통령 집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넓은 창 너머로 자카르타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고 묵직한 원목 책상 뒤에 앉은 대통령이 제 서류를 받아 들었습니다. 수디르만 차관, 5,200만 달러라. 대단하군. 대통령의 입에서 제 이름이 나오는 순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분이 보고서의 숫자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장관 자리가 눈앞이라고. 중국 GPMC와의 계약으로 이만큼을 아꼈다는 건가? 그렇습니다. 각하. STS 크레인 6기와 자동화 야드 시스템 전체를 포함해 총 4,600만 달러입니다. 한국의 삼성중공업이 제시한 9,800만 달러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죠. 대통령이 안경 너머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한국 측이 불만을 표시하지 않던가? 물론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각하,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같은 사양의 절반 가격이라면 선택은 너무나 명확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자신감에 차서 대답했습니다. 그때 제 목소리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어요. 대통령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의미하는 것을 저는 정확히 알고 있었죠. 다음 내각 개편에서 해양수산부 장관 자리, 27년간 공직에 몸담으며 꿈꿔온 바로 그 자리가 이 계약서 한 장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대통령궁을 나서며 느꼈던 발걸음의 가벼움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그것이 제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가벼웠던 발걸음이었으니까요. 6개월 뒤 저는 같은 대통령궁으로 다시 호출됩니다. 하지만 그때 제 무릎 위에는 보고서가 아니라 사직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도에서 저를 알아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이것은 5,200만 달러를 아끼려다 1억 2천만 달러를 잃어버린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돈보다 훨씬 값비싼 것을 잃어버린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참혹한 방식으로 배웠습니다. 모든 것은 1년 전 자카르타 해양수산부 8층 대회의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 대회의실은 자카르타에서도 손꼽히는 규모를 자랑합니다. 30명은 좋게 앉을 수 있는 긴 타원형 테이블, 천장에서 쏟아지는 형광등 불빛,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자카르타만의 탁한 바닷빛. 에어컨이 전력을 다해 돌아가고 있었지만 열대의 습기는 완강하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셔츠 안쪽으로 땀이 흘러내렸지만 저는 그것조차 느끼지 못할 정도로 흥분해 있었어요. 탄중프리옥항 현대화 프로젝트. 인도네시아의 해양물류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릴 1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국가 프로젝트입니다. 노후화된 STS 크레인 전량을 교체하고 최첨단 자동화 야드 시스템까지 도입하는 총 1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사업이었죠. 최종 입찰에 오른 것은 두 곳. 한국의 삼성중공업과 중국의 GPMC였습니다. 먼저 발표에 나선 것은 삼성중공업이었습니다. 단정한 감색 정장을 입은 한국인 남자가 스크린 앞에 섰습니다. 이정훈 수석 부장.
나이는 저와 비슷해 보였는데 부산 조선소에서 26년을 일한 사람이라고 했죠. 그의 첫 마디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존경하는 차관님, 그리고 심사위원 여러분. 저희 삼성중공업은 인도네시아의 탄중프리옥항에 단순히 크레인을 납품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항만이 앞으로 30년간 단 하루도 멈추지 않고 가동될 수 있는 생명선을 설계하겠습니다. 그의 발표는 꼼꼼했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인도네시아 환해의 연간 평균 염분 농도, 자바의 특유의 조류 패턴, 심지어 인근 화산 활동으로 인한 미세 화산재의 연간 낙하량까지 저도 몰랐던 수치들을 그 한국인은 줄줄이 읊어댔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혹독한 항만 환경 중 하나입니다. 연간 지진 발생 횟수 세계 1위, 활화산 127개, 평균 습도 82%, 해수 염분 농도 동남아 최고 수준. 이 네 가지가 동시에 작용하는 환경에서 일반 설계로는 10년을 버틸 수 없습니다. 스크린에 복잡한 도면이 떴습니다. 삼성중공업이 자체 개발했다는 내염의 특수합금 강제, 삼중 방수 밀봉 유압 시스템, 화산재 차단 필터링이 적용된 전자제어 보호 캡슐. 그가 하나하나 설명할 때마다 회의실의 기술자 몇 명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슬라이드 오른쪽 하단에 박힌 숫자만 보고 있었습니다. 총 견적 9,800만 달러. 속으로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세계은행에서 10년간 인프라 프로젝트를 평가해온 제 경험으로 봤을 때 저건 명백한 거품이었어요. 아무리 기술이 좋다 한들 크레인은 크레인입니다. 컨테이너를 집어 올리고 내려놓는 기계에 불과한 거예요. 거기에 억대 달러를 붓는 것은 납세자에 대한 배신이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이정훈의 발표가 끝났습니다. 박수는 성기게 나왔고 분위기는 미지근했죠. 다음은 GPMC 천웨이 부사장의 차례였습니다. 천웨이라는 사람은 등장부터가 달랐습니다. 번쩍이는 금색 커프스 단추, 향이 진한 유럽제 향수, 그리고 입꼬리에 늘 걸려있는 능글맞은 미소. 그가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제 옆에 앉아있던 디마스, 조달국장의 얼굴이 환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둘이 악수하는 손길이 유난히 치밀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디마스는 이미 석 달 전부터 천웨이와 싱가포르에서 골프를 치는 사이였습니다. 디마스의 가족이 지난 여름 상하이 디즈니랜드에서 보낸 일주일에 대해서도 저는 한참 뒤에야 알게 됐죠. 천웨이가 스크린을 켰습니다. 첫 화면부터 압도적이었어요. 3D 홀로그램처럼 화려한 시뮬레이션 영상이 흘러나왔고 회의실 여기저기서 감탄사가 터졌습니다. 존경하는 수디르만 차관님. GPMC는 현재 전 세계 항만 크레인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70%입니다. 미국, 유럽, 중동, 아프리카, 전 세계가 저희 크레인을 씁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도네시아 형제의 나라에 제시하는 금액은 이것입니다. 스크린에 숫자가 떴습니다. 총 견적 4,600만 달러.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삼성중공업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이었으니까요. 천회의가 이정훈 쪽을 슬쩍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노골적인 비웃음이 담겨 있었어요. 아까 한국 측에서 인도네시아 환경이 혹독하다고 하셨죠? 저희 GPMC의 최신 7세대 크레인에는 AI 기반 환경 적응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온도, 습도, 진동, 염분까지 실시간 감지하고 스스로 최적화합니다. 한국 방식처럼 두꺼운 철판을 덕지덕지 붙여서 무겁게 만드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난 세기의 방식이죠. 회의실 한쪽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디마스였어요. 그가 이정훈을 똑바로 쳐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 수석 부장님, 솔직히 여쭤보겠습니다. 한국이 기술력으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까? 아니면 마케팅으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까? 거품을 걷어내면 실체가 뭡니까?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이정훈의 얼굴에서 감정을 읽기는 어려웠어요. 하지만 그의 손끝이 탁자 위에서 아주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저는 그때 끼어들었어야 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저도 그 칼날에 힘을 보탰습니다. 저는 삼성중공업의 제안서를 집어들었습니다. 200페이지가 넘는 두꺼운 바인더였죠. 그걸 테이블 위에 툭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 수석 부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9,800만 달러. 이 금액이면 우리나라 지방 도시 하나의 연간 예산입니다. 이 가격을 제시하면서 우리를 호구로 보시는 겁니까? 목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나왔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20여 명의 시선이 일제히 이정훈에게 쏠렸어요. 그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차관님, 가격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은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시죠. 인도네시아는 환태평양 불의 고리 위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지난 10년간 규모 5.0 이상 지진만 370회 이상 기록됐습니다. 활화산이 127개, 그중 탄중프리옥항 반경 200km 이내에만 5개가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크레인의 강철 접합부에는 일반 해양 환경보다 3배 이상 강한 내진 설계가 필요하고, 화산재에 의한 전자장비 부식을 막기 위해서는 완전 밀폐형 제어 시스템이 필수입니다. 이정훈이 스크린을 바꿨습니다. 2개의 강철 시편 사진이 나란히 떴어요. 왼쪽은 일반 해양용 강재를 인도네시아 해안 환경에 6개월 노출한 결과입니다. 오른쪽은 저희 삼성중공업의 내염에 특수합금 강재를 같은 조건에 3년간 노출한 결과입니다. 보시다시피 일반 강재는 6개월 만에 표면 부식이 시작됐지만 저희 강재는 3년이 지나도 원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9,800만 달러에 담겨 있는 겁니다. 기술적으로는 인상적인 발표였습니다. 저도 수라바야 공대에서 토목공학을 전공한 엔지니어 출신이니까 그가 말하는 내용의 가치를 완전히 모르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이미 5,200만 달러라는 숫자가 온 세상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 숫자만 있으면 장관 자리가 제 것이었으니까요. 이 부장님, 디마스가 또 끼어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조롱이 묻어 있었어요. 감동적인 실험이네요. 하지만 GPMC도 세계 70개국에 크레인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들이 전부 바보여서 중국산을 쓰는 건 아니잖아요? 숫자로 말합시다. 70%의 세계 점유율. 이보다 더 확실한 검증이 어디 있습니까? 이정훈이 대답했습니다. 70%의 점유율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70%의 대부분은 온대 기후 지역입니다. 유럽, 북미, 동북아시아, 인도네시아와 같은 적도 환경, 그것도 지진대와 화산대가 겹치는 극한 환경에서의 실적은 별도로 검증하셔야 합니다. GPMC의 열대 환경 가동 이력을 요청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5년 이상 무고장 가동 사례는 아직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기술자 2명의 표정이 살짝 굳는 것이 보였어요. 하지만 천회의가 즉시 웃으며 끊어 넣었습니다. 이 부장님. 세상에 완벽한 기계는 없죠. 하지만 저희 7세대 AI 시스템은 환경을 학습합니다. 스스로 진화하는 겁니다. 한국식으로 두꺼운 강철에 의존하는 것은 마치 태풍에 대비해 성벽을 쌓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저희는 태풍을 예측하고 피하는 방식입니다. 어느 쪽이 진짜 혁신인지는 명백하지 않습니까? 디마스가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제 쪽을 바라보며 말했죠. 차관님, 저는 명백하다고 봅니다. 5,200만 달러 절감. 이 숫자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정훈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 뭔가 간절한 빛이 서려 있었어요. 마치 폭풍이 올 것을 알면서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사람의 눈빛 같았달까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 눈빛을 읽을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 부장님, 한국의 기술력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어요. 우리에겐 가격 대비 성능이라는 냉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판단해야 합니다. 제가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회의실 안에서 사실상 최종 결정이 난 순간이었어요. 이정훈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류를 정리하는 그의 손이 차분했지만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차관님, 저희는 기계를 파는 것이 아닙니다. 이 크레인 위에서 매일 아침 출근하고 매일 저녁 무사히 퇴근하는 7만 명의 노동자들에게 30년간의 약속을 파는 겁니다. 부디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십시오. 회의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을 깬 것은 디마스의 낮은 웃음소리였어요. 약속을 판다. 참 한국적인 표현이네요. 아름답습니다만 우리는 시를 사는 게 아닙니다. 몇 명이 따라 웃었습니다. 이정훈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고개를 한번 숙여 인사한 뒤 조용히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울렸죠. 창밖으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카르타 특유의 갑작스러운 스콜이었어요. 저는 8층 창문 너머로 건물 로비를 빠져나가는 이정훈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우산도 없이 폭우 속을 걸어가는 그의 어깨가 유난히 좁아 보였어요.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약간의 찝찝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자, 그러면 GPMC 계약서 최종 검토 들어갈까요? 디마스가 활기차게 말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회의가 금색 만년필을 꺼내 계약서 위에 정중하게 올려놓았어요. 그 만년필이 고급스러운 것이 눈에 걸렸지만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인을 마친 뒤 천회의가 미리 준비해온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거품이 테이블 위로 넘쳐 흘렀고 건배 소리가 회의실을 채웠죠. 그 축배의 달콤한 기포가 입안에서 톡톡 터지던 그 감촉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달콤했어요. 하지만 그게 제 혀끝에서 느낀 마지막 달콤함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축하 분위기 속에서 디마스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차관님, 오늘 저녁에 천 부사장이 마련한 자리가 있습니다. 자카르타 최고급 레스토랑인데 가볍게 한잔하시죠. 저는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최소한의 선은 지켰다고 스스로를 위안했죠. 하지만 디마스는 그날 밤 그 자리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여러 번 갔습니다. 그 사실을 저는 훨씬 나중에 알게 됐고 그때는 이미 모든 것이 늦은 뒤였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어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제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차관님, 혹시 뉴스 보셨습니까? 오늘 베트남 하이퐁항만공사가 삼성중공업과 STS 크레인 8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8기. 우리보다 2기나 많은 수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소식이 제 마음에 걸렸습니다. 고작 몇 시간 전에 우리가 차버린 회사와 경쟁국이 계약을 맺었다는 게 마치 우리가 쓰레기통에 버린 물건을 옆집이 주워가는 느낌이랄까. 하지만 저는 그 불안을 무시했습니다. 우리가 버린 것은 쓰레기가 아니라 보물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기까지는 아직 6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4,600만 달러의 계약서에는 잉크가 마르고 있었고 5,200만 달러의 영광은 이미 대통령궁까지 보고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미래를 자카르타만 너머로 실어 나를 거대한 붉은 크레인들이 바다 건너 출발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붉은 기계들이 실어 나르게 될 것은 컨테이너가 아니라 재앙이었습니다. 그것도 인도네시아라는 나라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재앙이었죠. 적도의 태양은 무엇이든 빠르게 부패시킵니다. 철도, 콘크리트도, 그리고 한 남자의 영광까지도.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무너진 뒤였습니다. 계약서에 사인한 지 정확히 석 달 뒤 탄중프리옥항 제3부도에 거대한 운반선이 입항했습니다. 수평선 너머에서 모습을 드러낸 그 배 위에는 눈이 부실 정도로 선명한 붉은색과 은색으로 칠해진 GPMC의 최신 7세대 STS 크레인 6기가 위용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금속 표면이 마치 인도네시아의 새로운 여명을 상징하는 듯했어요. 자바의 잔잔한 파도 위로 크레인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고 그 거대한 실루엣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저는 부두에 마련된 임시 단상 위에 서 있었습니다. 왼쪽에는 천회의 부사장이 금색 커프스 단추를 빛내며 서 있었고 오른쪽에는 디마스가 새로 맞춘 양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죠. 200명이 넘는 보도진이 몰려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드론 카메라 서너 대가 크레인 주위를 빙빙 돌며 촬영하고 있었어요. 인도네시아 해양물류의 새 역사가 시작됩니다. 제 옆에서 디마스가 마이크를 잡고 외쳤습니다. 환호성이 터져나왔고 인도네시아 국기와 중국 국기가 나란히 펄럭였습니다. 천회의는 준비해온 붉은 리본을 커다란 가위로 잘랐고 터지는 폭죽 소리에 갈매기 떼가 놀라 날아올랐어요. 설치 작업은 놀라운 속도로 진행됐습니다. 중국에서 건너온 기술자 120명이 24시간 3교대로 쉬지 않고 일했어요. 삼성중공업이 견적에 명시했던 설치 기간은 14주였는데 GPMC는 불과 5주 만에 6기 전부의 가동 준비를 마쳐버렸습니다. 삼성의 3배에 가까운 속도였죠. 저는 이 사실을 대통령궁에 즉시 보고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대통령 비서실장의 감탄이 들려왔어요. 5주? 대단하군. 차관님의 판단이 옳았어. 그 한마디가 저를 더욱 들뜨게 만들었습니다. 가동 첫날, 저는 직접 관제실에서 시동 버튼을 눌렀습니다. 6기의 크레인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관제실에 모인 50여 명이 환호를 질렀어요. 최신 AI 시스템이 탑재된 크레인은 조용하지만 힘차게 팔을 뻗었고 40톤짜리 컨테이너를 마치 장난감, 블록처럼 정확하게 집어 올렸습니다. 측정된 작업 속도는 기존 크레인의 1.8배, 시간당 컨테이너 처리량이 28개에서 50개로 뛰었습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명확했어요. 분 단위로 수익이 결정되는 항만 업무에서 이것은 혁명이나 다름없었죠. 저는 그날 관제실 창문 너머로 쉴 새 없이 움직이는 붉은 크레인들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정훈 부장이 이걸 봤으면 뭐라고 했을까? 솔직히 말하면 그때 저는 그를 떠올리며 약간의 우월감을 느꼈습니다. 당신이 겁쟁이처럼 경고했던 그 환경에서 우리 크레인은 거뜬히 돌아가고 있다고. 당신의 9,800만 달러짜리 두꺼운 철판은 결국 겁에 질린 자의 보험에 불과했다고. 천회의가 뒤에서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차관님,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21세기의 항만입니다. 한국이 고집하는 낡은 방식은 박물관에나 어울리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 말이 옳다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6기의 붉은 크레인이 쉴 새 없이 팔을 휘젓는 그 아래에서 적도의 태양과 자바의 소금기 머금은 바람은 이미 조용한 전쟁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아름답게 칠해진 표면 아래의 강철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팽창하고 수축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틈을 벌리고 있었다는 걸 그때는 아무도 몰랐어요. 가동 한 달째 숫자는 저를 더욱 영웅으로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탄중프리옥항의 월간 컨테이너 처리량이 전년 대비 35% 증가했습니다. 이 숫자가 공식 발표되자 동남아 해운업계가 들썩였어요. 그동안 싱가포르항으로 빠져나가던 화물들이 하나둘 탄중프리옥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비용이 저렴한 데다 처리 속도까지 빨라졌으니 해운사들 입장에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었죠. 대통령이 직접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공직 2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수디르만 차관. 탄중프리옥 실적이 대단하네. 다음 내각 개편에서 좋은 소식이 있을 거야. 장관 자리. 대통령의 입에서 사실상 내정 통보가 나온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사무실 의자에 깊이 기대앉아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수라바야의 가난한 항만 노동자의 아들이 해양수산부 장관이 된다. 이보다 더 극적인 입신양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바로 그 주, 야간보수 담당자 수토요라는 기술자가 이상한 보고를 올려왔습니다. 차관님, 3호기 유압장치 인근에서 비정상적인 고주파, 금소금이 감지되었습니다. 저희 장비로 주파수를 분석한 결과 내부 베어링 마찰에 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저는 보고서를 훑어봤습니다. 전문 용어가 빼곡했지만 결론은 간단했어요. 무언가 안에서 비정상적으로 마찰하고 있다는 뜻이었죠. 디마스에게 넘겼습니다. 그가 곧바로 GPMC 자카르타 사무소에 연락했고 돌아온 답변은 간단했어요. AI 환경 적응 시스템이 인도네시아의 고온다습 환경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상적인 보정 소음입니다. 약 2주 후면 학습이 완료되어 소음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디마스가 저에게 보고했을 때 그의 얼굴에는 여유가 넘쳤습니다. 차관님, AI가 학습 중이랍니다. 오히려 좋은 겁니다. 환경에 적응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수토요 기술자의 보고서 마지막 줄에 적혀 있던 한 문장이 살짝 마음에 걸렸어요. 참고 삼성중공업 제안서에 명시된 인도네시아 환경 적합성 검증 항목 47개 중 GPMC 크레인이 충족하는 항목은 19개에 불과합니다. 47개 중 19개,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숫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크레인이 멀쩡히 돌아가고 있고 처리량이 35%나 올랐고 대통령이 칭찬을 했고 장관 자리가 코앞인 상황에서 그 숫자를 진지하게 받아들일 마음의 여유가 없었어요. 수토요 기술자에게 전해 계속 모니터링은 하되 현재로서는 조치 불필요. 제가 내린 지시였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소음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3호기에서 시작된 이상음이 1호기와 5호기에서도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수토요가 다시 보고서를 올려왔지만 이번에는 디마스가 중간에서 막아버렸어요. 수토요, 자네 지금 뭐 하는 건가? 차관님이 장관 되실 판에 공연히 불안감을 조성하지 말게. GPMC에서 문제없다고 했잖아. 수토요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경력 12년차 기술자의 직감이 보내는 경고를 조직의 논리가 짓밟아 버린 겁니다. 한편 같은 시각, 저는 GPMC의 성공에 도취되어 경쟁국 동향 따위에는 관심조차 두지 않고 있었습니다. 베트남 하이퐁항에서 삼성중공업 크레인의 시운전이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업계 뉴스에 떠올랐지만 저는 콧방귀를 꼈어요. 아직 시운전이야? 우리는 벌써 한 달째 전력 가동 중인데
베트남은 참 느리구만. 디마스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게 한국식이죠.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넌다더니 돌다리를 두들기다가 해가 지는 겁니다. 우리 둘은 그 말에 껄껄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사무실 밖 복도까지 새어나갔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 우리가 비웃던 베트남의 느림은 삼성중공업이 하이퐁항에 해저 토양 샘플을 채취하고 연간 기상 데이터 10년치를 분석하고 크레인 기초 앵커 볼트의 내진 강도를 한 개씩 수작업으로 검증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사 하나 조이는 힘의 정도까지 현장 환경에 맞춰 재설정하는 작업이었어요. 그들이 느린 게 아니라 30년을 약속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이었던 겁니다. 적도의 태양은 그날도 가차없이 탄중프리옥항을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붉은 크레인의 아름다운 도장 아래에서 습기와 염분은 하루도 쉬지 않고 강철의 결합을 갉아먹고 있었어요. AI는 그것을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감지할 수 없었습니다. 물리적인 소재의 한계를 소프트웨어가 넘을 수는 없는 법이니까요. 그 진실을 세상에 알려줄 것은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대지의 분노였습니다. 가동 6개월째 접어든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자카르타 시내의 아파트에서 잠들어 있던 저를 깨운 것은 침대가 좌우로 크게 흔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벽에 걸린 액자가 떨어져 유리가 깨졌고 아내의 비명이 어둠 속에서 터졌어요. 지진이었습니다. 곧이어 휴대폰에 긴급 지진 속보가 떴습니다. 진앙 순다해 옆. 규모 5.8. 진원 깊이 28km. 규모 5.8. 인도네시아에서는 흔한 수준의 지진이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연간 이 정도 규모의 지진이 수십 차례 발생하니까요. 보통이라면 뉴스 속보로 잠깐 나오고 마는 수준이죠. 하지만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것은 진앙의 위치 때문이었습니다. 순다해 옆. 탄중프리옥항에서 불과 90km 떨어진 곳이었어요. 급히 옷을 걸쳐 입고 차에 올라타는 순간 두 번째 속보가 떴습니다. 아낙 크라카타우 화산 소규모 분출 확인. 화산재 경보 발령. 아낙 크라카타우. 순다해 옆 한가운데에 솟아있는 그 악명 높은 화산이 지진과 동시에 깨어난 겁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지진과 화산 활동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하지만 항만 장비에게 있어 이것은 지진의 진동, 화산재의 부식, 해수면, 교란이 동시에 덮치는 최악의 시나리오였어요. 새벽 4시 17분에 집을 나섰습니다. 탄중프리옥항까지 자카르타 시내를 관통하는데 보통 40분이 걸리지만 그날은 텅 빈 새벽 도로를 과속으로 달려 20분 만에 도착했어요. 항만 정문을 통과하는 순간 하늘이 이상했습니다. 동쪽에서 떠오르는 해가 뿌연 회색 장막에 가려 있었어요. 화산재였습니다. 아낙 크라카타우에서 뿜어져 나온 미세한 화산재가 바람을 타고 이미 탄중프리옥 상공까지 밀려온 것이었죠. 공기 중에서 유황 냄새가 코를 찔렀고 차 앞유리에 잿빛 가루가 서서히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관제실 문을 박차고 들어갔을 때 야간 근무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상황 보고. 차관님, 지진 발생 직후 2호기와 4호기에서 비상 경고가 발생했습니다. 유압 시스템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고 AI 제어 시스템이 비정상적인 보정 루프에 빠져 있습니다. 현재 2기 긴급 정지 상태. 제 눈이 관제 모니터로 향했습니다. 6기의 크레인 상태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화면이었는데 2호기와 4호기의 빨간 X 표시가 떠 있었어요. 나머지 4기는 노란색 경고 상태. 녹색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GPMC 비상 연락은? 새벽이라 자카르타 사무소가 연결되지 않습니다. 상하이 본사에 국제전화를 시도 중입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관제실 전체가 다시 한번 크게 흔들렸어요. 여진이었습니다. 규모 4.2. 첫 번째 지진만큼 강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충격을 받은 크레인에게는 치명적인 추가타였죠. 관제 모니터에서 경보음이 미친 듯이 울려 퍼졌습니다. 하나, 둘, 셋. 연쇄적으로 빨간 표시가 켜졌어요. 3호기 긴급 정지 진입, 5호기 유압 과열 경고, 1호기 제어 신호 이상. 불과 30초 만에 6기 중 4기가 멈췄습니다. 화면에는 빨간 경고 표시가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나머지 2기도 노란색 경고 상태에서 언제 멈출지 모르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제 눈에 가장 끔찍한 장면이 들어왔습니다. CCTV 화면 속에서 4호기가 40톤짜리 컨테이너를 들어올린 채 공중에서 완전히 멈춰 있었어요.
지상 25m 높이에 매달린 40톤의 철제 상자. 바로 아래에서 급히 대피하는 작업자들의 모습이 개미처럼 작게 보였습니다. 전원 대피 명령 발령하라. 지금 당장.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손이 떨려서 커피잔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잔이 제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지며 산산조각 났습니다. 뜨거운 커피가 구두 위로 쏟아졌지만 느낄 겨를조차 없었죠. 관제실 밖으로 나가 부두를 바라봤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한 하늘은 화산재로 인해 기괴한 주황빛을 띠고 있었고 그 불길한 빛 아래에서 6기의 거대한 붉은 크레인 중 4기가 마치 주둔거인처럼 굳어 있었어요. 한 기는 컨테이너를 공중에 매단 채 다른 한 기는 팔을 반쯤 뻗은 자세로 나머지 2기는 원위치에서 꼼짝도 하지 않는 채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유황 냄새가 섞인 바닷바람이 제 얼굴을 스쳤어요. 6개월 전 이 자리에서 샴페인을 터뜨리며 느꼈던 그 가벼운 바람과 같은 바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의 바람은 재앙의 냄새를 머금고 있었어요. 관제실 안에서 누군가가 외쳤습니다. 상하이 본사 연결됐습니다. 저는 달려 들어가 수화기를 낚아챘습니다. 여기는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 수디르만 차관입니다. 탄중프리옥항의 GPMC 크레인 6기 중 4기가 정지했습니다. 즉시 긴급 기술 지원을 요청합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중국어로 뭔가 주고받는 소리가 들렸고 곧 영어가 섞인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상황을 접수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확인된 바로는 지진과 화산재에 의한 극단적 환경 요인으로 판단됩니다. 저희 크레인의 설계 기준은 규모 5.0 이하의 지진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화산재 침투에 대한 보증은 계약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불가항력 조항에 해당합니다. 정밀 진단을 위해서는 별도의 기술 파견 계약이 필요하며 비용은 추후 협의하셔야 합니다. 전화기를 쥔 제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규모 5.0 이하. 인도네시아에서 규모 5.0 이상의 지진은 연간 50회 넘게 발생합니다. 이건 마치 비가 많이 오는 나라에 팔아놓은 우산이 강한 비에는 보증 범위 밖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았어요. 그 순간 이정훈의 목소리가 귓전을 스쳤습니다. 6개월 전 그가 회의실에서 했던 말이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혹독한 항만 환경 중 하나입니다. 지진, 화산재, 염해가 동시에 작용하는 환경에서 일반 설계로는 10년을 버틸 수 없습니다. 10년은커녕 6개월도 못 버텼습니다. 저는 관제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화면 속에서 빨간 경고등은 미친 듯이 깜빡이고 있었고 부두에서는 비상 사이렌이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진짜 악몽은 이제부터였습니다. 크레인이 멈춘 지 스문의 시간이 지나자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습니다. 탄중프리옥항은 인도네시아 전체 수출입 물동량의 60%를 처리하는 곳입니다. 이 항만이 마비되었다는 것은 나라의 동맥이 막혔다는 뜻이었어요. 항구 밖 해상에는 접안을 기다리는 컨테이너선 17척이 줄을 서 있었고 그 수는 시간이 갈수록 늘어났습니다. 하루 손실액 380만 달러. 이 숫자를 처음 보고받았을 때 저는 숫자를 2번 확인했습니다. 하루에 380만 달러, 열흘이면 3,800만 달러, 한 달이면 1억 달러가 넘습니다. 제가 자랑스럽게 절약했다고 보고한 5,200만 달러가 보름도 안 돼서 증발하는 셈이었어요. 대형 해운사들의 반응은 잔인할 정도로 빨랐습니다. 세계 1위 해운사 머스크라인이 먼저 움직였어요. 탄중프리옥 기항 일시 중단. 대체 기항지 싱가포르 이 한 줄짜리. 공지가 글로벌 해운 포럼에 올라간 순간 도미노가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MSC, CMA CGM, 에버그린. 세계 10대 해운사 중 7곳이 48시간 안에 기항지를 변경했어요. 탄중프리옥에 가면 닷새씩 발이 묶인다더라. 이런 소문이 글로벌 해운업계에 퍼지는 데는 일주일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번 떠난 화물은 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항만이라는 것은 한번 신뢰를 잃으면 되살리는데 수년이 걸리는 곳이니까요. 항만이 멈추자 연쇄 피해가 쏟아졌습니다. 항만 배후 물류 단지의 트럭 운전사 3만 명이 일감을 잃었어요. 부두 하역 노동자 2만 명이 무기한 자택 대기에 들어갔고 항만 주변 식당과 상점들이 줄줄이 문을 닫았습니다. 뉴스에서는 매일같이 항만 노동자 가족들의 절박한 사연이 보도됐어요. 우리 아버지가 20년 동안 이 항만에서 일했는데 하루아침에 집에만 있으라고 합니다. 이번 달 월세도 못 냈어요. 이 인터뷰를 TV에서 봤을 때 저는 리모컨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7만 명. 이정훈이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이 크레인 위에서 매일 아침 출근하고
매일 저녁 무사히 퇴근하는 7만 명의 노동자들에게 30년간의 약속을 파는 겁니다. 그가 말한 7만 명이 지금 거리로 내몰린 겁니다. 제 사인 한 번에 GPMC의 태도는 시간이 갈수록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천회의 부사장에게 수십 통의 전화를 걸었지만 처음 이틀은 비서가 회의 중입니다라고 막았고 사흘째부터는 아예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디마스를 통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그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6개월 전 싱가포르에서 함께 골프를 치며 형제의 나라를 외치던 그 사람이 전화 한 통을 받지 않는 겁니다. 나흘째 되는 날 GPMC 상하이 본사에서 팩스 한 장이 도착했습니다. 글자 하나 없는 깨끗한 레터헤드에 견적서만 달랑 붙어 있었어요. 긴급 현장 진단 및 수리 견적서. 항목을 읽어 내려가는 동안 제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유압 시스템 전면 교체 1200만 달러. 제어 기판 열대 사양 재설계 800만 달러. 강철 접합부 보강 용접 600만 달러. 화산재 차단 시스템 신규 설치 400만 달러. 긴급 기술진 파견 120명, 8주 700만 달러. 항만 가동 중단 보상금 해당 없음. 합계 4,200만 달러. 4,200만 달러. 이 숫자를 본 순간 제 몸에서 모든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처음에 절약했다고 자랑한 5,200만 달러의 80%에 달하는 금액을 수리비로 내놓으라는 겁니다. 거기에 항만 마비로 인한 손실을 더하면 이미 1억 달러를 넘어서고 있었어요. 삼성중공업의 원래 견적이 9,800만 달러였습니다. 처음부터 삼성을 선택했더라면 크레인은 멀쩡히 돌아가고 있었을 테고 수리비도 손실도 없었을 겁니다. 반값에 샀다가 2배 이상의 돈을 날린 꼴이었어요. 그제서야 독립기술조사단 투입을 결정했습니다. 싱가포르 해사안전청 출신 전문가들로 구성된 7인 조사팀이 탄중프리옥에 도착한 것은 크레인이 멈춘 지 열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조사팀장 림 웨이롱 박사가 이틀간의 정밀 조사를 마치고 제 사무실로 찾아왔을 때 그의 표정이 매우 어두웠습니다. 차관님, 유압 시스템이나 제어 기판 문제는 오히려 사소한 쪽입니다. 사소하다고요? 그게 사소하면 뭐가 심각하다는 겁니까? 림 박사가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크레인 내부를 촬영한 고해상도 사진이 떠 있었어요. 강철 접합부를 확대한 사진이었는데 표면에 거미줄처럼 퍼진 무수한 금이 보였습니다. 크레인의 주요 구조재 접합부에서 미세 균열이 수천 개 발견되었습니다. 이건 6개월 된 크레인에서 나올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이 정도의 피로 균열이 발생하려면 최소 15년 이상의 가동이 필요합니다. 15년치 손상이 6개월 만에 생겼다는 겁니까? 네. 원인은 복합적입니다. 첫째, 강제의 품질 문제가 있습니다. GPMC가 사용한 강제의 내염성 등급은 C3 수준인데 인도네시아 환경에서는 최소 CX 등급 이상이 필요합니다. 둘째, 방청 처리가 미흡합니다. 도장 두께가 설계 기준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셋째, 화산재에 포함된 유황 성분이 염분과 결합하면서 부식 속도를 극단적으로 가속시켰습니다. 가속이라면 얼마나요? 설계 기준 대비 15배입니다. 15배. 100년을 버텨야 할 방청 처리가 6년 만에 한계에 도달한다는 뜻이었습니다. 6개월 가동에서 이미 심각한 균열이 나타난 것은 그 때문이었어요. 림 박사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차관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크레인들은 수리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뼈대 자체가 인도네시아 환경을 견딜 수 없는 소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수리비 4,200만 달러를 쏟아부어도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습니다. 같은 문제가 1년 안에 다시 발생할 겁니다. 그러면 어쩌라는 겁니까? 전량 교체하셔야 합니다. 이 환경에 맞는 사양의 크레인으로 전량 교체, 6기 전부를 6개월 전에 새로 들여온 크레인을 전부 버리고 새로 사야 한다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림 박사가 나간 뒤 불이 꺼진 사무실에서 혼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탄중프리옥항의 불빛이 보였지만 예전처럼 쉴 새 없이 움직이던 크레인의 불빛은 꺼져 있었어요. 항만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항구 밖 바다에는 입항하지 못하는 컨테이너선들의 불빛만이 점점이 떠 있었습니다. 마치 장례식장 같았습니다. 항만 마비 3주째에 접어든 어느 아침, 사무실 TV에서 흘러나온 뉴스가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베트남 하이퐁항, 분기 컨테이너 물동량 47% 성장. 동남아시아 물동량 순위 2위 등급. 리모컨을 쥔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하이퐁항.
1년 전 우리와 거의 같은 시기에 항만 현대화를 시작한 베트남의 그 항구가 동남아 2위에 올랐다는 겁니다. 화면에는 하이퐁항의 전경이 비추고 있었어요. 선명한 청색으로 칠해진 삼성중공업 크레인 8기가 정확한 박자로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쫓아낸 그 회사의 크레인이 우리의 경쟁국을 동남아 2위로 끌어올린 겁니다. 뉴스 앵커의 멘트가 이어졌습니다. 하이퐁항 관계자는 지난달 발생한 규모 5.4 지진에도 삼성중공업 크레인이 단 1초도 멈추지 않고 정상 가동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규모 5.4 지진. 우리를 마비시킨 규모 5.8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지만 핵심은 크레인이 멈추지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우리 GPMC 크레인이 규모 5.8의 4기가 동시에 멈췄는데 삼성 크레인은 5.4에서 끄떡없었습니다. 만약 하이퐁에 5.8이 왔어도 결과는 같았을 거예요. 이정훈이 설명했던 그 내진 설계, 3중 방수 밀봉 유압 시스템, 화산재 차단 필터, 그것들이 실제로 작동한 겁니다. 화면 속에서 하이퐁항만공사 응우엔 반민 부사장이 인터뷰에 응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삼성중공업을 선택한 것은 가격 때문이 아닙니다. 이 항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30년간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었기 때문입니다. 30년간의 안전. 이정훈이 했던 말과 거의 똑같은 표현이었어요. 그가 우리 회의실에서 했던 그 말을 베트남은 진지하게 받아들인 것이고 우리는 비웃었던 겁니다. TV를 끄려는 순간 뉴스 자막이 바뀌었습니다. 속보 일본 요코하마항 GPMC 크레인 전량 퇴출 결정. 삼성중공업으로 전면 교체 계약 체결. 리모컨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일본이었습니다. 아시아 최대의 선진 항만 중 하나인 요코하마항이 GPMC를 퇴출하고 한국산으로 바꾼다는 겁니다. 일본이. 한국과 경쟁 관계에 있는 일본이. 자존심이 하늘을 찌르는 일본이 한국산 크레인을 선택했다. 뉴스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요코하마항 관계자는 장기적 신뢰성과 극한 환경, 내구성을 선택의 이유로 밝혔으며 GPMC 크레인에서 발생한 유압 시스템 결함과 전자장비 부식 문제가 교체 결정의 직접적 계기가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유압 시스템 결함, 전자장비 부식. 우리와 똑같은 문제였어요. 요코하마는 열대가 아닙니다. 지진도 인도네시아만큼 빈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은 이것이 인도네시아의 환경 탓이 아니라 GPMC의 근본적인 품질 문제라는 뜻이었죠. GPMC가 우리에게 인도네시아의 극단적 환경 탓이라고 책임을 떠넘겼던 그 변명이 완전한 거짓이었음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꺼진 TV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검은 화면에 비친 제 얼굴이 보였어요. 반년 사이에 10년은 늙은 것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디마스가 들어왔습니다. 차관님, 국회 특별조사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6개월 전의 여유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넥타이를 풀어헤친 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국회에서 뭐래? 탄중프리옥항 현대화 프로젝트 관련 특별 청문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차관님과 저를 증인으로 소환한다는 통보서입니다. 증인 소환. 그 단어가 귀에 꽂히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더 이상 기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건 책임의 문제이고 그 책임의 화살은 정확히 계약서에 사인한 사람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디마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차관님, 청문회에서 제가 어떻게 대응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천회의와 골프를 치고 가족을 상하이에 보내고 한국 담당자를 공개적으로 조롱하고 제가 결정하도록 분위기를 몰아갔던 바로 그 사람이 지금 제게 대응 방법을 묻고 있었어요. 디마스, 자네는 자네 양심에 따라 대답하면 돼.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말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양심이라는 단어를 입 밖에 꺼낸 자격이 저에게 있었을까요? 숫자에 눈이 멀어 전문가의 경고를 무시하고 출세욕에 사로잡혀 냉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한 사람이 양심을 말할 자격이 있었을까요? 탄중프리옥항의 붉은 크레인들은 여전히 꼼짝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멈춘 크레인의 철골 사이를 지나며 귀에 거슬리는 바람 소리를 냈어요. 마치 거대한 철제 무덤에서 새어나오는 통곡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통곡이 절정에 달하는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국회의사당. 카메라 앞에서 저희 판단이, 저희 선택이, 저희 오만이 낱낱이 해부될 그날이. 자카르타 국회의사당 대회의실은 카메라 셔터 소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증인석에 앉아 있었어요. 길고 좁은 테이블 위에 마이크 하나와 물잔 하나가 놓여 있었는데 그 마이크가 저를 향해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이 마치 심판관처럼 느껴졌습니다. 맞은편에는 특별조사위원 7명이 일렬로 앉아 있었고 그 뒤로 200석 가까운 방청석이 꽉 차 있었어요. TV 생중계 카메라 5대가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조사위원장 아리프 하산 의원이 마이크를 켰습니다. 그는 해군 출신의 강직한 의원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그의 첫 마디가 회의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수디르만 차관. 차관님께서 사인하신 이 계약서의 사본입니다. 그가 종이 한 장을 높이 들었습니다. 6개월 전 천회의의 금색 만년필 옆에서 제가 서명한 바로 그 계약서였어요. 이 계약서로 차관님께서는 5,200만 달러를 절약하셨다고 대통령께 보고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이 계약으로 인해 발생한 국가 피해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매일 밤 그 숫자와 마주하고 있었으니까요. 크레인 수리 견적 4,200만 달러, 항만 가동 중단에 따른 직접 손실 약 5,800만 달러, 해운사 이탈에 따른 간접 손실 추정 약 2,200만 달러, 현재까지의 추산 피해 총액은 약 1억 2천만 달러입니다. 제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회의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리프 위원장이 안경 너머로 저를 응시했습니다. 5,200만 달러를 아끼려다 1억 2천만 달러를 날렸습니다. 차관님, 삼성중공업이 견적에서 명시한 인도네시아 환경 적합성 47개 검증 항목 중 GPMC가 충족한 것이 19개에 불과하다는 기술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받았습니다. 받으셨는데 왜 무시하셨습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할 수 있는 말이 없었어요. 숫자에 눈이 멀었다고? 장관 자리에 눈이 멀었다고? 어떤 대답을 해도 변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아리프 위원장의 목소리가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조달국장 디마스 쿠르니아완이 GPMC 천회의 부사장과 개인적 유착,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차관님은 알고 계셨습니까?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방청석 한 구석을 봤어요. 디마스가 앉아 있었습니다. 저보다 먼저 증인석에 올라 증언을 마친 뒤였죠. 눈이 마주쳤을 때 그가 재빨리 고개를 돌렸습니다. 디마스 조달국장이 지난 증인 신문에서 뭐라고 증언했는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아리프 위원장이 서류를 읽었습니다. 디마스 쿠르니아완 조달국장 증언 발췌. 저는 GPMC 선정 과정에서 기술적 보조 역할만 수행했습니다. 최종 결정은 전적으로 수디르만 차관의 독단적 판단이었습니다. 저는 삼성중공업 측의 기술적 우위를 여러 차례 보고했으나 차관님께서 가격만을 기준으로 밀어붙이셨습니다.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습니다. 독단적 판단. 가격만을 기준으로 밀어붙였다. 회의실에서 이정훈을 향해 한국은 마케팅으로 먹고 사는 나라라고 조롱한 것은 디마스였습니다. 천회의와 골프를 치고 가족을 상하이에 보낸 것도 디마스였어요. 그런데 국회 증인석에서는 모든 책임을 저에게 돌린 겁니다. 하지만 저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반박할 수 없었어요. 최종 사인은 제가 한 것이니까요. 디마스가 아무리 분위기를 몰아갔어도 그 계약서에 손을 대고 이름을 쓴 것은 저였습니다. 책임은 제가 져야 합니다.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것이 제가 청문회에서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고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증인석에서 일어났어요. 국회의 사당을 빠져나오는 길, 복도에서 디마스와 마주쳤습니다. 그가 뭔가 말을 하려 했지만 저는 그냥 지나쳤어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화가 나는 것을 넘어서서 그저 슬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서 혼자 이정훈 부장의 명함을 꺼내 들었습니다. 오래전 회의실에서 나가기 직전 그가 테이블 위에 놓고 간 명함이었어요. 가장자리가 약간 접혀 있었고 뒷면에 손글씨로 한국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뒤늦게 번역기를 돌려보니 이런 문장이었어요. 필요하실 때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6개월간 서랍맨 아래에 처박아 두었던 그 명함을 꺼내 드는 손이 떨렸습니다. 시차를 계산했어요. 한국은 지금 밤 11시가 넘었을 겁니다.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결음이 3번 울리는 동안 심장이 멎을 것 같았어요.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6개월 전과 똑같은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성중공업 이정훈입니다. 이 부장님, 저는 수디르만입니다.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의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차관님, 안녕하십니까. 놀라는 기색이 없었어요. 마치 이 전화가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이 부장님, 지난번에 무례를 범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부탁이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STS 크레인 6기를 긴급 발주하고 싶습니다. 가격은 당초 견적 그대로, 아니 그 이상이라도 좋습니다. 금액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참 후에 그가 입을 열었어요. 차관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현재 저희 부산 공장의 생산 라인은 향후 7년간 예약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베트남 하이퐁항 추가 주문 4기, 일본 요코하마항 전면 교체 12기,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항 신규 건설 물량까지 지금 주문하셔도 최소 7년 후에나 납품이 가능합니다. 7년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네, 저희는 품질을 지키기 위해 무리한 증산을 하지 않습니다. 한 대 한 대에 혼을 담아 만들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생산 속도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이 부장님, 제발, 돈은 얼마든지. 인도네시아의 항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7만 명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어요. 한참 동안 전화기 너머가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정훈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차관님, 저희도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상황에 깊이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를 믿고 기다리고 계신 다른 나라들과의 약속을 어길 수는 없습니다. 신뢰라는 것은 한 번이라도 어기면 무너지니까요. 신뢰. 그 단어가 가슴에 모처럼 박혔습니다. 차관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차관님의 아버님께서 수라바야항에서 크레인 기사로 일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어떤 크레인이었는지 아십니까? 갑작스러운 질문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버지, 수라바야항에서 35년간 크레인 기사로 일하다 제가 해양수산부에 입성한 해에 은퇴하신 아버지. 아버지의 크레인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모릅니다. 왜 그것을 물으십니까? 수라바야항에 설치된 크레인 중 가장 오래된 것이 저희 삼성중공업이 32년 전에 납품한 것입니다. 아마 차관님의 아버님께서도 그 크레인 위에서 일하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삼성 크레인이요? 네. 32년간 단 한 번의 중대 사고 없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차관님의 아버님께서 35년간 무사히 일하시고 건강하게 은퇴하실 수 있었던 데에는 그 크레인이 한 번도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이 작은 역할이라도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수화기를 든 손에 힘이 풀렸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어요. 저희는 기계를 파는 게 아닙니다. 이정훈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6개월 전 회의실에서 했던 바로 그 말이었어요. 그 크레인 위에서 일하는 분들이 매일 아침 출근하고 매일 저녁 무사히 퇴근할 수 있도록 30년간의 약속을 만드는 겁니다. 차관님 아버님께서도 그 약속 위에서 일하셨던 겁니다. 전화기를 든 채 저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어요. 수라바야항 부둣가 작은 집에서 TV를 보시다가 제가 해양수산부에서 승진했다는 뉴스를 보고 전화를 주셨죠. 라흐맛, 아버지는 35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크레인 위에 올라갔다.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그 크레인은 한 번도 날 버린 적이 없었어. 기계에게 고마움을 느낀다는 게 웃기지. 하지만 아버지는 그 크레인 덕분에 너를 대학까지 보낼 수 있었어. 한 번도 멈추지 않는 기계.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너는 아직 모를 거다. 아버지가 그 말을 하실 때 저는 웃었습니다. 기계에게 고마움을 느끼다니. 그때의 저는 효율과 숫자의 세계에 사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한 번도 멈추지 않는 기계.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그리고 그것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 안에 담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는 차관직을 사임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한 날, 사무실을 정리하며 서랍 속에서 이정훈의 명함을 다시 꺼냈어요. 뒷면의 손글씨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필요하실 때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필요할 때는 이미 지나 있었고 연락은 너무 늦었습니다. 자카르타를 떠나 고향 수라바야로 내려갔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사시는 부둣가 근처의 작은 집. 도착했을 때 어머니가 문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아무 말 없이 저를 안아주시더군요.
그 품에서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54세의 남자가 어머니 품에서 어린아이처럼 울었어요. 다음 날 아침, 아버지 묘소를 찾았습니다. 수라바야항이 내려다 보이는 작은 언덕의 공동묘지였어요. 묘석 앞에 꽃을 놓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보자기에 싸서 가져오신 것이 있었어요. 이건 내 아버지 유품이야. 항만에서 퇴직할 때 동료들이 찍어준 사진이 있을 거다. 낡은 봉투 안에서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젊은 아버지가 웃고 있었어요. 갈색으로 그을린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띤 아버지 뒤로 거대한 크레인이 서 있었습니다. 선명한 청색으로 칠해진 크레인. 사진 한쪽 구석에 작은 글씨가 보였어요. 흐릿했지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SAMSUNG. 삼성이었습니다. 아버지가 35년간 올라탔던 크레인이 한국산이었어요. 한 번도 멈추지 않았던 그 크레인.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아버지를 배신하지 않았던 그 기계. 아버지가 저를 대학에 보내고 제가 공무원이 되고 차관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그 모든 것의 기반에 한국의 기술이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몰랐던 건 아닙니다. 다만 보려 하지 않았던 겁니다. 눈에 보이는 숫자만 쫓았습니다. 5,200만 달러라는 화려한 숫자에 눈이 멀어서 숫자 뒤에 숨어 있는 가치를 보지 못했어요. 30년이라는 시간, 7만 명의 일상, 매일 저녁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는 아버지의 발걸음. 그것들은 어떤 견적서에도 적혀 있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사진을 가슴에 안고 묘석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믿었던 것을 제가 버렸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수라바야항 쪽에서 불어오는 바닷바람이었어요. 언덕 아래로 항구가 보였고 그곳에서 청색 크레인 하나가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32년 전 한국에서 건너온 그 크레인이 오늘도 멈추지 않고 팔을 뻗고 있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탄중프리옥항에서는 붉은 크레인 6기가 멈춰 선 채 녹슬어가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텅 빈 철골 사이를 지나며 쓸쓸한 소리를 내고 있겠죠. 반면 베트남 하이퐁항에서는 청색 크레인 8기가 정확한 박자로 국가의 불을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일본 요코하마에서도 곧 한국산 크레인이 자리를 잡겠죠. 싼 것을 고른 게 아니었습니다. 비싼 것을 2번 사게 된 겁니다. 아니,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신뢰라는 이름의 미래를요. 한번 잃어버린 신뢰는 아무리 많은 돈을 쌓아도 되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신뢰를 지키는 사람들은 묵묵히 자기 일을 합니다. 나사 하나를 조이는 힘까지 계산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전선 한 가닥까지 습기로부터 보호하고 30년 후를 약속하기 위해 오늘도 새벽부터 작업복을 입습니다. 한국의 기술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이 만드는 것은 크레인이 아닙니다. 그 크레인 위에서 일하는 사람의 내일을 만드는 겁니다. 아버지의 내일을 만들었고 베트남 노동자의 내일을 만들고 있고 일본의 내일까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저는 말했었습니다. 맞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하지만 숫자가 전부를 말해주지도 않습니다. 숫자 뒤에 숨은 혼과 약속과 장인의 집념. 그것이 보이지 않으면 5,200만 달러를 아끼고 1억 2천만 달러를 잃는 어리석음을 반복하게 됩니다. 저는 어리석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은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마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눈앞의 싼 가격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30년의 약속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지시길. 아버지의 크레인은 오늘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천만 달러를 아끼려다 1억 2천만 달러를 잃어버린 인도네시아 차관의 충격적인 고백이었습니다. 한 번도 멈추지 않는 기계, 그것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주변에 널리 공유해 주세요. 우리 기술의 가치를 더 많은 분들이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